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치권의 내막을 두 분과 풀어보겠습니다. 내막 돋보기 류혁 전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감찰관님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푹 쉬었습니다. 뭐 네. 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특검에 참고인 조사로 내란 특검에 몇 다녀왔습니다. 시간 받으셨어요? 저는 올해는 안 걸렸고요. 예.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조서 읽는데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 4시간. 30분이면 되는 걸 갖다가 그 남들은 그렇게 피고인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굶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나가서 칼국수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밥을 왜 안 사줍니까? 참고인은 잘 안 사주더라고요. 아유. 피고인은 사주는데. 아 그런가요? 김밥 뭐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김밥보다는 제가 나가서 그냥 사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 먹고 들어왔습니다. 열악한데요. 특검 아유, 열심히 일하던가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걸로 봤고 뭐 지금 뭐 그 중대한 뭐 박성재 장관에 대한 제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뭐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저 모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궁금한 게 네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감찰관도 하셨고. 예. 특검이랑 어제 조사를 이제 받는 입장이었지만 네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특검이 이거 결정적인 뭔가를 갖고 있다. 박성재 관련해서 뭐 이런 느낌이 오셨나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군인 같으시네요. 저는 지금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그 표현을 배웠는데 저 정말 그 앵커분께서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 박성재 장관 모셨던 분이기도 한데 그 혐의를 만만하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아마도 최소한 뭐 영장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까지 가지 않을까는 굉장히 큰 걸 지금 던지신 겁니다. 혐의 입증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의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특검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혐의, 공수처팀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수처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혐의는 이상민 장관은 단전단수지지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좀 중대한 혐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특검이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보니까 신용혜 전 교정본부장 있잖아요. 그 수용소에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그 사람 맞죠?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 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뭐 기자들한테 뭐 연락받은 바에 따르면은 신용혜 전 본부장 그 본부장이 이번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했다네요. 제가 보기엔 출석했다고 하는데 저보다는 좀 오래 조사받지 않을까. 저녁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 뭐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뭐 이런 바로 나와서 뭐 이게 답이 다인데 다만 이제 저한테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개입을 좀 안 하셔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어쨌든 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뭐 말씀도 드리고 어떤 팁을 주셨나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윗선 개입의 여부를 좁혀가는 단계의 상식성을 보여주는 조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혐의 입증의 마지막 포즈를 맞추는 단계다. 챗 GPT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챗 GPT가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감찰관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는 걸로. 늘 감사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찰관님. 저희가 주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조희대 청문회 개최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었는데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지는 않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도 출석해야 하고 대법관이 한 5명인가가 나오도록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예, 어떻게 보세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하지 않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어떤 사법 신뢰 초래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 사법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 시점에 돌아가 보면 제가 많은 전현직 판사들한테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취재를 했죠. 그랬더니 이 정도로 빠르면 이거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구나라는 합리적 기대를 했습니다. 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하면 그거 말고는 이렇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재판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유죄 파기환송을 하려면 이렇게 빠른 진행은 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취재한 모든 각계각층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선 해서는 안 되고 절차를 다 밟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되지 않게 하는 사법 절제가 필요했죠. 사법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불신이 되냐면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구나. 그렇죠. 예. 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좀 물러나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도 했고 그런 의견을 또 여러 군데 피력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에게 모든 명분이 다 있어요. 지금 사법개혁의 명분이. 근데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국민과 함께 우리가 좀 발맞춰서 가고 공감대를 넓혀서 가고 이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들을 좀 뒤처지게 만드는 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대법관이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뺏으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국민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는 치러지면 좋겠다,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걱정이 사실 저희가 기시감이 드는 게 이런 대법관 청문회를 처음 이제 여는 게 아니거든요. 5월 14일에도 청문회를 추진했는데 전원 불출석을 해서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불출석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출석하시는 분이라 봤자 행정처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법원장 그리고 또 이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 그 파기환송 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전반적인 그 직위원 재판부나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라던가 혹은 그 내란 재판부나 이런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대법원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중앙지법도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게 우리 평론가분과 김상일 평론가님과 또 똑같은 견해입니다. 조금 전 좀 중요한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면 윤석열이 내일 특검 조사에는 불출석을 하고요. 26일에 열릴 예정인 내란 특검 추가 기소
1차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선택해서 아닙니다. 저거는 의미가 예. 있습니다. 아, 예. 그 내란 특검에는 왜 출석하냐면 26일 날 보석 신문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저거는 그러니까 결국 보석 신문에는 응하고 보석 신문과 무관한 거에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석 신문에 나가면서 1차 공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네, 출석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석 신문에 나가서 그러니까 1차 기일을 겸해서 보석 신문을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보석 신문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 그 추가 기소권도 역시 출석 안 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게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내용이겠죠. 예. 보석 심사부터 먼저 그럼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인정 신문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석 신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본인들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법을 지키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었다는 게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죠. 저게 뭐 선택적으로 법을 지키는 법을 지킨다고 하기에는 좀 자기 그런가요? 좋은 예. 것만 하는 거죠. 자기 좋은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득되는 것만 하는 건데 저렇게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는요. 그 우리의 규범을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저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의 어떤 규범을 해치면 국민 중에 어느 사람이 그 규범에 따르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위치에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안 지키는데 왜 우리만? 이런 생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 전체,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미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좀 악질적인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나온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내 성비 의혹 사건을 일주일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호소인은 자신의 모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A씨에게 당한 일을 당에 공식 제소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중앙당 당직자로 임명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까지 저희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는군요. 예. 국민의힘은 저런 거는 뭐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온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런 것이 좀 규범을 잘 세우고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됐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기득권적인 사고에 플러스해서 이 뭐 내란 동조까지 겹쳐지니까 이제 뭐 저 당은 저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위헌 심판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민주당을 뭐 위헌적인 게 있으니까 정당 해산 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데 그거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위헌 정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정당은요. 위헌적인 주장을 가진 사람을 경선을 통해서 당의 대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 이념이 구조화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내란 동조가 구조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그게 사실상의 어떤 정통성을 그 생각이 정통성이 부여됐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그 헌법의 현실적 위협이 되는 거죠. 현실적 위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위헌적인 어떤 이념이나 뭐 생각이 있느냐 이거와 그게 실현될 정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느냐인데
이 구체적인 위험을 상징하는 게 의원 숫자예요. 근데 의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심판을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완전 뭐 정치적으로는 위헌정당이라고 보고요. 법적인 위헌정당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가 단독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성비위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마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로 다시 넘어와서요. 조희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시더군요. 이게 이제 대법원 국제 행사였고 세종대왕 관련한 행사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참석해서 축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였는데 발언 자체가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다라는 이 멘트가 누군가를 딱 콕 집어서 지목한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감찰관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참 좀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오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좀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연설문을 쓴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좀 이거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 어쨌든 그런 걸 써주더라도 본인이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연설문의 그 문구 하나에 좀 신중하지 못했구나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건 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의 타이밍이 민주당과 정치적인 사실상 갈등과 논란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미리 써진 원고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도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파장이 있다는 걸 항상 그럼요. 느낄 거예요. 예. 본인이 다른 행사,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정치적 파장이 있다는 거를 대법원장을 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느끼실 텐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했다는 것은 뭐 정무적 감각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좀 활용한 것이다 라고 오해받기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논란이 되기 뭐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자는 자연 상태에서도 약자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 최상위 포식자가 아래 저기들을 먹잇감들을 먹고 뭐 마음대로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고 정말 인간이 약자들과 동등하게 그 다음에 약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규범을 부여하는 게 법인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인식할 만한 위치에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여당이 그러니까 뭐 내란재판부 법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논란이 것들을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다. 그렇죠. 활용했다고 저는 박예환 송심 판결 시점 뭐 이런 것도 연상하게 하는 그렇군요. 일단은 대법원장의 발언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해석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정무적인 판단을 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참 그런 점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법관 대표회의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는 냈는데 일단 이런 부분과 대법원장의 행보는 조금 배치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 찬성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그 미국과 같이 소수 정예의 대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법관이 뭐 무작정 증언할 수는 없겠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대법원은 이 어떻게 보면은 신속한 재판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대법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심리 불속행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 변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재판권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그러니까 그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뭔가 하면 판단조차 안 하고 그냥 이건 오지 않겠다 이러고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독일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식 소수 정예, 미국과 같은 그 사법 적극주의 혹은 이런 그 대법원이 이렇게 좀 상당히 그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하면서, 또 반면에 이 신속한 재판이라던가 이런 국민들의 그 바램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그 건국 이후로 계속 이 소수 정예 재판을 대법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쯤은 한 번쯤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법원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법관은 지금보다는 좀 증언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공감할 듯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또 이제 굉장히 핫 이슈였던 게 관봉권 띠지였어요. 여기에서 사실 그 최재현 검사, 강적이더라고요. 이 최재현 검사의 약간 거만한 태도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막 위로. 요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께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걸 숨겼어요. 저 관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게 그런 자리입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왜 이래요? 얼굴 표정이 뭐죠? 빙인가요? 중이병인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나오기 전에 이러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봤을 때. 제가 저 태도를 보면은요, 제 개인적 의심입니다. 예. 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죠? 맞죠?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공무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사건의 증거물을 잘못 다뤄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다. 누군가 징계 내지는 처벌을 받아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요. 그런 상황이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하잖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저런 정도의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처음 봤다.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자기의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입니다. 청문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본인은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이에요. 예. 증인입니다. 증인은 묻는 것에 답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선서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 답변을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뭐 세세한 절차적인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 본인은 어떤 상태였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봤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었고 등등 구체적인 걸 설명해 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저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증거물의 관리 최종적인 책임은 주인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검사가 그 만약의 경우에 그걸 멸실시켰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한 그 상급자들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지시를 해서 뭐 직원이 이행을 안 한 것이든 뭐가 실수가 있었던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은 책임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도 이렇게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최소한 자기가 아무리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주장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겸손 정도가 아니라 전 죄인의 근데 심정으로 지금 저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행동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비위로 문제 삼아서 징계 사유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체대한 상황에서 저런 모습으로 도대체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검찰을 망하게 하려는 총체적인 계획이 아닌가. 뭐 엑스맨인가. 예, 뭐 BOCO부터 시작해서 저런 거 나와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럴 때도 저렇게 최대한 우호적이지 않고 좀 겸손한 모습 안 보여주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저는 저 정도 행동이 나오려면 그 행동의 주체가 되지 않고는 그 행동의 주체가 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맞싸우려고 들겠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이걸 설명하고 해명하고 그래야지. 설명 해명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맞붙자는 지금 태도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위의 주체였었다라는 강력한 개인적인 의심이 저는 듭니다.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 18년 동안 국회에서 제가 그러니까요. 진짜 온갖 청문회와 국정감사와 뭐 국정조사 다 봤는데 저 정도의 증인은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YS 윙님이 마이크에 꼬라지 부리는 거 진짜 꼴사납이라고 시원하게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말씀하셨습니다. 드는데요. 정말 그 국회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피의자들이나 뭐 조사할 때는 심했겠죠, 그거보다. 제가 검사 출신이면서도 조금 좀 보기가 민망합니다. 예, 그리고 민망하고 기본적으로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했고 본인은 그냥 아무런 보고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전출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어찌되었든 감찰 대상으로 한번 제대로 조사는 우리 김상인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청문회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로코코님이 니들이 어쩔 건데 하는 모습이 참 뻔뻔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생각. 니들이 어쩔 건데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였습니다. 예, 내막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천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